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실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지의 믿기 힘든 결혼 여정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와의 긴장된 동거 생활부터 김 여사가 갑작스럽게 민지와 친정어머니에게 호화로운 태국 여행을 선물한 놀라운 변화까지. 하지만 그 선물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일찍 돌아온 민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며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37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 사연 채널을 수년 전부터 애정해온 팬인데요. 설마 내가 여기에 사연을 쓸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을 하며 평범하게만 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사건을 겪었는데 그 누구보다 끔찍한 사연이랍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저의 이야기를 용기내어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훈 씨와 3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어요. 연애는 그럭저럭 다정하게 잘 사귀었고 결혼도 자연스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어느새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도 사이가 아주 좋지도 않고 또 나쁘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말씀이 많지 않으셨고 김 여사는 뭔가 퉁명스러워 보였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당연히 신혼집을 따로 얻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김 여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사돈, 내가 딱 2년만 시댁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결혼하면 시댁이랑 선 긋고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식구가 된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제 아들 지훈이가 얼마 안 있으면 부산으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나가잖아요. 민지가 혼자 신혼집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저와 둘이 재미나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 지훈 씨가 부산으로 파견 나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결혼을 미루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더 미루면 나이만 차고 나중에 아기 갖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주말 부부를 각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도 못한 시집살이 이야기에 매우 난감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모저만 괜찮다면 2년 정도는 김 여사와 살아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조언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시집살이를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제가 웃으면서 김 여사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죠. 지훈 씨는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저는 상견례를 무사히 끝내고 싶었고 고부 갈등을 만들기 싫어 시집살이를 해보겠다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들긴 했지만 제 앞날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지훈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살림을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집안일에 손을 거의 대지 못했답니다. 김 여사는 그런 저를 일주일 정도 두고 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넌 회사에서 겨우 8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서 집에만 오면 퍼질러지냐? 내가 며칠 봤더니 네가 해주는 밥을 당연하게 먹고 있는 거 아니? 또 집안 청소랑 빨래를 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몸이 녹초가 돼서 그랬나 봐요. 앞으로는 어머님 짐을 덜어 드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대답만 잘하는 게 아닐 거라 믿겠다. 앞으로는 아침, 저녁을 내가 차려라. 내 아들 지훈이가 곧 부산으로 파견 나가면 너와 나 둘이 살 텐데 내가 너 밥 차려줄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기본은 지키라고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고 열심히 할게요. 저는 몸이 피곤하지만
김 여사와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몸 헌신하기로 했네요. 지온 씨는 곧 부산으로 파견을 떠났고 저와 김 여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지온 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빈말로 회사 때려치우고 부산으로 따라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꼰대가 아니고 자식 편하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라며 정을 많이 쌓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단둘이 시작한 동거는 첫날부터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씻고 나왔는데 김 여사가 제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 소리 하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넌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가지 내놓고 꼬작해란 말만 딸랑해서 아침을 차린 아침에 목이 까끌거려서 국물이 있어야 하는 걸 말했었잖아. 어머님,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국거리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내가 어제 장을 봐왔어야 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손수 장을 봐. 와서 오늘 아침에 찌개 끓여 주실 줄 알았답니다. 김 여사는 비꼬는 말투로 아침 밥상 앞에서 호되게 꾸짖으셨고 내일부터 또 이러면 시집살이가 재미없어질 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어요. 출근 전부터 기분이 팍 상한 채로 출근을 했답니다. 또 저녁에 들어가면 집안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면 이웃집들에게 민폐라며 걸레질을 빡빡했답니다. 빨래 역시 밤중에는 시끄러우니 손으로 하라고 하셨네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매일 가졌고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하며 군인들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는 알게 됐습니다. 한편 지온 씨는 금요일 밤에 와서 일요일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주말 부부로 살면 애틋하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평일 내내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금요일 밤에 지온 씨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 당신 없이 일주일 동안 어머님이랑 둘이 지내는 게 완전 무서웠다고. 많이 힘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줄까? 안 돼. 그럼 시집살이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냥 내 푸념이나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니까 위로나 해줘. 그래.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야. 여보, 딱 2년이야. 나 부산에서 파견 근무 끝나면 다시 본사로 들어가 진급까지 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근사한 아파트를 선물로 해줄게. 당신 명의로 말이야. 정말이지.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기 없기다. 그렇다니까. 이제 당신과 나는 평생 같이 살 건데 명예 같은 게 중요하겠어. 여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미안해. 지온 씨가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하니 힘이 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비위를 맞추려고 가진 노력과 안간힘을 쓰며 지냈어요. 까칠하고 차가운 성격의 김 여사를 웃게 해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회사를 제외하고는 시댁에서 살림만 하는 살림꾼으로 지냈습니다. 비록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욕은 이전보다 덜 먹으면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차린 밥이나 집안 청소가 마음에 드셨는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가 걱정됐는지 박 여사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미리 김 여사께 언지를 드려서 두 분이 담소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께서 반찬통을 들고 냉장고 앞으로 오시자 김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사돈, 이건 무슨 냄새예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이, 젓갈 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담은 건데 갈치젓이랑 황석어젓, 낙지젓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냄새가 조금 나긴 하지만 밥이랑 드셔보면 만족하실 거예요. 난 이런 거 안 먹는데. 한사돈 며느리가 이런 음식 좋아해서 가져오신 모양인데 여긴 애들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이에요. 사돈 딸의 시댁이란 말입니다. 여기 며느리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못 먹는 음식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김 여사가 코를 막으며 시큰한 내색을 심하게 내비치자 방 여사께서 당황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셨어요. 어머나, 죄송해요.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이 잘 먹는 반찬이면 사돈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생각이 짧으시네요. 다음부터는 며느리를 통해 뭘 가져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가져오세요. 제가 싫어하는 걸 리스트로 적어서 며느리한테 줄 테니까 말이에요. 집안에 창문 다 열어라. 세련대랑 현관문까지 다 열었나? 냄새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박 여사님의 성의를 무시하다 못해 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창문을 세게 열며 분풀이를 했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날카롭게 저를 째려보시며 뭐 하는 짓이냐고 삿대질을 하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내 엄마한테 반찬 가지고 뭐라 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네가 싫어하는 음식을 내 냉장고에 가득 채우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든지 너도 생각이 짧은 거냐? 아우, 짜증나.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저희 엄마가 계실 때 내색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하셔도 될 일을 왜 멀리까지 무거운 반찬 들고 온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처음으로 김 여사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박 여사께서는 제 등을 살짝 때리시며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셨고 김 여사는 혀를 끌끌 차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사돈, 딸 교육을 참 잘 시키셨네요. 내가 데리고 있지 않았다면 내 아들 지훈이한테 이런 식으로 맨날 화만 냈을 거 아니에요. 너 오늘 행동 참 잘했다. 내가 그 싹퉁 바가지를 싹 벗겨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쾅 닫으셨습니다. 박 여사께서 떠나시는데도 방에서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기본 예의가 없는 건 제가 아니라 김 여사 아닌가요? 정말이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나서 열불이 난답니다. 그렇게 김 여사와 저의 사이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저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시도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말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박 여사께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잘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지 않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너 오늘 아침이 이게 뭔? 어제 먹다 남은 국을 태워서 내온 거야. 당장 다시 새로 끓여와.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끼 정도는 대충 드세요. 그리고 다시 국 끓일 시간 없거든요.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했더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누구는 직장 생활 안 해본 줄 알아. 난 시집살이 할 때 일도 다니고 시댁 시중 들고 애까지 키우면서 살았어.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건 죄다 핑계라고. 어머님,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21세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도면 충분히 최선 다하는 며느리 맞거든요. 김 여사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하는 습관인 혀를 끌끌 차면서 콧방귀를 뀌며 째려보셨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뭐라 하든지 한 귀로 듣고 흘릴 준비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워온 거냐며 흉을 실컷 보시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는데 저는 벌써 밥맛이 떨어져서 대충 몇 숟가락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저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설거지를 해놓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김 여사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일을 했고 돌아오면 똑같은 시집살이가 리플레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저한테 그만 수긍하고 사이를 좁히려고 노력하라고 하실 텐데 김 여사가 박 여사를 무시한 게 몇 번 있어서 도저히 참아지지를 않아 억지로 애쓰거나 착한 척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저희 고부 사이를 알고 있는 지훈 씨는 중간에서 해결할 생각이 없었어요. 김 여사가 제 욕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제가 김 여사와 사는 게 곤욕스럽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말더라고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냥 2년만 참고 나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요. 분가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김 여사와의 동거를 참아내기로 했죠. 그리고 저와 지훈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자 지훈 씨가 저한테 많이 소원해졌답니다. 매일 안부 통화를 했었는데 사흘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했고 주말엔 피곤해서 올라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주말 부부의 단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몸이 멀리 있으니 마음도 식은 것 같았고 멀리 있는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게 크게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부산에 내려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지내는 숙소가 고시원방 수준이라며 괜히 오면 고생만 하고 돌아갈 거라곤 저를 말렸답니다. 또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자주 있어서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지훈 씨와 뜨뜻미지근한 부부 사이로 1년을 더 보내야 했답니다. 지훈 씨는 주말 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바뀌어 버렸죠. 이에 김 여사는 저에게 닥달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냐며 손주 타령을 하셨답니다. 제가 분가를 하고 아기를 낳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세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주말도 아니고 월말에만 겨우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세를 가지겠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하이고, 시어머니 앞에선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내 아들 지훈이가 집에 오는 걸 꺼리겠냐? 너 관리 안 하니 몸매가 애 둘 정도 낳은 아줌마 같다고. 그리고 얼굴이 그게 뭐냐? 다크서클에 죽은 깨까지. 남자가 멀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김 여사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리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번 제 속을 박박 긁고 있어 피부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몸매는 보통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 여사가 어떤 여자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모로 시집살이로 인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김 여사가 아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저를 대하더군요. 민지야,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살림만 하느라 힘들었지. 여기 내 카드다. 이걸로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늦게까지 놀다 오거라. 순간 소름이 돋아서 김 여사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분명 제 시어머니가 분명했는데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그냥 하루 나가서 바람 좀 쐬라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노인정 친구들한테 너와 내 얘기를 떠들었는데 하나같이 내가 못된 시어머니라고 욕들을 그렇게 하더라. 나더러 빨리 변하지 않으면 며느리가 도망갈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좀 달라지려고 한다. 민지야, 나가서 재밌게 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라. 이건 시어머니로서 명령이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저 나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 뜨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동안 김 여사는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놀 거라며 절대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재밌게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밀린 수다를 실컷 떠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할 일이 없도록 집을 깨끗하게 치워 놓으셨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김 여사를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 여사를 시댁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지난날 막말했던 일을 사과까지 해주셨답니다. 이에 저도 김 여사한테 잘하기로 다짐하고 말투와 태도, 살림하는 양까지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지니 가는 말이 절로 고와지더라고요. 지온 씨는 1년도 남지 않은 파견 생활에 훨씬 더 바빠져서 한 달에 한 번도 올라오기 힘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진급까지 연결돼 있으니 일의 양을 늘려서 주말까지 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혼생활을 지온 씨와 함께 아니라 김 여사와 둘이 하게 된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김 여사와 사이가 좋아지니 나름 괜찮았어요. 1년 안에 지온 씨와 분가해서 제대로 된 신혼을 시작할 테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일상을 보냈죠. 그리고 한 달 뒤, 박 여사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챙겨드리고 싶긴 했지만 김 여사와 같이 살고 있으니 저녁 한 끼만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런데 제 통화를 엿들은 김 여사가 다음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제 너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사돈 생신인 것 같길래 내가 선물 좀 준비해봤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먼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길래 바로 봉투 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봤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행기 태국행 티켓과 숙소, 식사권까지 들어 있었어요. 저와 박 여사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열흘이나 되는 기간에 여행권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동한 저는 김 여사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고 감탄사를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저희 엄마가 평생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는데 어머님 덕분에 태국을 다 가보시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버릇없이 대한 건 잊어주세요. 앞으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이니. 그리고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너 열흘 동안 회사 빠질 수 있겠니? 그러며 월차, 반차, 연차 싹 끌어모아서 다녀와야죠. 해외여행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어머님, 진짜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바로 박 여사께 알렸고 박 여사께서는 곧장 김 여사한테 연락을 드려 감사 인사를 하셨네요. 박 여사와 저는 김 여사 덕으로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붙여준 가이드까지 있어서 명소들만 골라서 관광을 즐겼죠. 며칠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맡겨 시원하게 수영도 했어요. 박 여사와 단둘이 여행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도 쌓았습니다. 열흘 중 사흘 동안 재밌게 놀았는데 박 여사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지야,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김 여사가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게 여행을 왔다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행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에이, 엄마, 김 여사가 변한 게 그렇게 이상해. 하긴, 나도 처음엔 소름 끼쳤으니까.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여행 보내주신 거니까 고맙게 놀고 가자. 아니야, 아무래도 그만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너, 엄마한테 심기 있는 거 알지?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괜한 말씀 마시고 놀다 가자. 민지야, 엄마 말 들어. 꿈자리도 뒤숭숭했고 느낌도 아주 안 좋아. 뭔가 쎄하다고 박 여사께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냥 놀고 가자고 했지만 그랬다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벌어질 거라며 당장 비행기표를 바꿔 한국으로 가자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박 여사 성격이라면 앞으로 여행하는 내내 이런 불길한 말만 하실 것 같아 열흘 중 사흘만 여행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답니다. 다행히 표를 바로 바꿀 수 있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시댁에 미리 연락할까 했지만 김 여사가 왜 여행을 보내줬는데도 놀았냐며 서운해 하실까봐 그냥 연락 없이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박 여사께서는 저를 따라 시댁으로 향했어요. 김 여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감사 인사도 직접 할 겸 해서 말이죠. 이윽고 캐리어를 끌고 시댁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고 오류가 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하고 또 다시 해봐도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비밀번호를 바꿀지 몰라서 저에게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답니다. 꼭 무슨 사건이 생긴 것 같아 현관문을 두들기며 김 여사를 크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머리를 산발로 하고 나오더군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막 두들기는 거에. 그러는 아줌마는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래? 이봐요. 저희는 엊그제 이사 왔어요. 여긴 저희 집이라고요. 이사요? 그게 정말입니까? 안 되겠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막무가내로 새로 이사 온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살림이 바뀌어 있더군요. 거실에는 방금 문을 열어준 여자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와 박 여사한테 화를 내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 여사가 어디로 이사 갔냐고 물었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며 저희 모녀를 등 떠밀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촉이 맞았어요. 시댁에 무슨 일이 있다더니 벌써 시댁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시댁이 없어진 거냐고? 안 되겠어. 김 여사한테 전화부터 해봐야지. 그래, 어서 빨리 해봐라. 무슨 큰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김 여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로 떴어요. 그때부터 무슨 범죄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나쁜 생각이 들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지훈 씨에게 연락해봤더니 그의 번호 역시 없는 번호로 떴어요.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놀란 표정을 짓자 박 여사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이거 이상하다. 김 여사가 우리를 왜 해외여행을 보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너를 버리려고 한 것 같아. 뭐? 나를 버리다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버리려고 해외여행 보냈다는 게 말이? 그리고 김 여사가 요즘 얼마나 잘해졌는데 그런 의심을 하고 그래. 내 생각엔 무슨 빚이 생겼거나 말 못할 사정이 생긴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민지야, 그럼 일단 지훈이 회사에 연락해봐. 부산에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지훈 씨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지훈 씨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가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서 어딘지는 자기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김 여사와 지훈 씨가 저를 속이고 잠수를 탔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이 일을 확실히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 했는데 지훈 씨와 제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 사진까지 들이밀며 꼭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박 여사께서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민지야, 태민이. 태민한테 연락해봐라. 맞다. 도련님이 있었지. 알았어. 지금 해볼게. 태민 전화는 신호는 가고 있었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께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 말을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김 여사랑 지훈이 만나려면 태민 집 앞으로 가야겠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알려면 태민을 미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결혼 전 태민의 자취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일단 그리로 가봤어요. 초인종을 누르면 보나마나 무시하고 열어주지 않을 거라며 바깥에서 조용히 잠복하기로 했답니다. 저희 모녀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큰 나무 뒤에서 3시간 정도를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태민의 모습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늘도 없이 해가 져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잠복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아파트 입구만 주시하고 있었고 저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심호흡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산만하게 두리번거렸습니다. 태민은 늦은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태민도 집을 이사한 건가 싶어 박 여사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태민은 분명히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엄마한테 촉이 왔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분명 나타날 거야. 엄마, 힘들지 않아? 우리 날밤 새웠잖아. 태민도 다른 데로 떠난 거 아니야. 이 집 식구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민지야, 쉿. 저기 나온다. 태민, 저기 양복 입은 놈 맞지? 박 여사께서 손가락질하는 방향을 봤더니 태민이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고 있더군요. 바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맞아. 이제 어떡하지? 우린 차가 없잖아. 지금 짐도 이렇게 많고. 일단 짐은 여기 그대로 두자. 귀중품도 없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을 거야. 아마 경비 아저씨가 따로 챙겨놓겠지? 그리고 바로 택시 잡아 타자. 얼른 따라와. 박 여사께서는 아파트 단지의 낮은 담을 넘으며 빨리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담 너머는 바로 도로였고 급해 보이는 저희를 본 택시기사가 센스 있게 바로 정차해서 기다려줬어요. 저희는 후다닥 택시를 타고 태민의 차를 가리키며 무조건 놓치지 말고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카레이싱을 전공했다며 놓칠 일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행히 태민이 차를 세운 곳까지 따라왔고 주차를 하는 태민을 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엄마, 여기 호텔 아니야. 태민은 지금 연애하러 온 것 같은데 호텔이 숙박만 하는 줄 아니? 순진한 소리 말고 빨리 들어가 보자.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박 여사 손을 잡고 태민을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더니 저희 모녀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습니다. 김 여사와 지훈 씨가 예식장 앞에서 하객 마중을 하고 있더군요. 전광판에도 신랑 이름이 지훈 씨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훈 씨는 멀쩡한 마누라를 두고 새 장가를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러려고 저와 박 여사를 해외여행으로 보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의심했지만 이 정도로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모퉁이에서 주저앉았어요. 박 여사께서는 저를 힘으로 일으켜서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셨답니다. 박 여사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하나도 놀란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 뺨을 두들기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민지야, 정신 차려. 이거 실제 상황이야. 지훈이와 시댁 식구들이 우리 몰래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김 여사가 보통 여자는 아닌 걸 알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지는 몰랐네. 엄마, 나 어떡해? 지훈이가 날 버리려고 시댁을 이사하고 회사까지 바꾼 거야. 나 하나 버리려고 이 개같은 놈. 그래, 지훈이 개같은 놈이야. 민지야, 내 말 잘 들어. 너, 저 자신을 용서할 거 아니지? 그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저 짐승 같은 시댁 잡것들 한 방에 매장시켜 버리자고. 저것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벌받게 해줄 거야. 그러자 박 여사께서 다음 계획을 귓속말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한 작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옆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지훈 씨의 결혼식이 시작되려는지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저와 박 여사께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 허리를 숙이고 구석길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윽고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 지훈 씨가 입에 걸린 미소를 지으며 등장하더군요. 손을 흔들며 신나게 입장하고 있을 때 박 여사께서 사인을 줘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례자 앞을 막고 지훈 씨를 노려봤죠. 지훈 씨는 귀신을 본 듯이 놀라 뒤로 자빠지며 입장을 멈추게 됐습니다. 박 여사와 저는 지훈 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야? 왜 새 장가를 가는 거야? 날 외국까지 보내고 장가가는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이걸 어떡하지? 지훈 씨가 말을 더듬으며 말을 제대로 못하자 김 여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퍼부었어요. 니들이 여기 왜 와? 조용히 여행이나 하고 찌그러질 것이지. 왜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들어? 어머님, 이게 다 뭐하는 짓이죠? 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이런 저를 두고 결혼식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 말은 바로 하자. 너는 내 아들 지훈이랑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남남이라 이렇게 결혼해도 아무런 하자 없어. 지금 내 사돈들이 놀란 거 보이지? 하객들도 마찬가지고. 조용히 내려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란 말이야. 하객들은 저희가 무대 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모녀가 불청객인 줄 알고 빨리 내려오라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박 여사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며 김 여사의 한복 치맛자락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답니다. 아, 소리를 내며 김 여사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자빠져 있는 지훈 씨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뺨따기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이유를 모르고 무대 위로 올라와 말리자 박 여사께서 주례자 마이크를 끄집어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들 하세요. 오늘 결혼식에서 못 볼 꼴 봐서 많이들 놀라셨죠? 제 소개하자면 저기 제 딸 민지에게 장모되는 사람입니다.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신부 측 부모님한테 제 핸드폰 던져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거기 안에 사진첩 열면 제 딸과 저놈 지훈이의 결혼 사진이 수두룩할 겁니다. 제 사위 놈이나 김 여사나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멀쩡한 마누라인 제 딸 두고 이따위 짓을 왜 벌이는지 말이죠.
여하튼 저는 오늘 결혼식 끝장내고 저놈의 자식과 김 여사 인천 연뒤지게 패줄 겁니다. 그러니 하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구경하거나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훈 씨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싸대기를 마구마구 날렸고 마이크를 놓은 방 여사께서 김 여사의 한복 치맛자락을 잡고 두어 번 더 패대기를 쳤답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이 산만한 가운데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난입했어요. 신부 입장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신부는 지훈 씨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제야 왜 저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 건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희 모녀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 신부가 지훈 씨에게 속은 게 충격이 컸는지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습니다. 신부 측 식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신부의 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더니 10분도 안 돼 구급대원들이 들 것으로 신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신부 측 하객들이 분노에 차서 모두 김 여사와 지훈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박 여사께서는 뒤로 빠져서 이 상황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죠. 모든 게 실토난 지훈 씨와 김 여사는 몰매를 되지게 맞고 예식장에 덩그러니 버려졌답니다. 저와 박 여사께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복수는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김 여사가 저희 모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해외여행 시켜줬으면 조용히 놀다 와서 조용히 헤어지면 될 것을 이따위로 결혼식을 망쳤. 니들 때문에 내 며느리가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김 여사를 박 여사께서 다시 나서서 업어치기를 해버렸어요. 내 딸을 바보로 만들다니 이년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인? 내년이 집을 팔고 잠수 타버리면 우리가 쉽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별탈 없을 줄 알았다고. 내년은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니? 사실혼 관계에서는 불륜이고 나발이고 다 소송 걸 수 있다고. 등신 머저리년아. 그렇게 말해줬으면 알아듣고 입 닥치고 있어야 했는데. 김 여사는 계속해서 자기들 결혼식을 망쳤다고 발광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훈 씨가 입을 열었는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부산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얼떨결에 애인을 사귀게 됐어. 난 부산 생활 정리하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임신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고. 여자 쪽 집안에서는 책임져야 한다고 난리지. 우리 엄마도 이참에 며느리 갈아치우자고 했다고. 난 중간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크게 고달팠어. 결국 당신한테 미안한 결정을 내렸지만 난 저 여자 사랑하지 않아. 내 아내는 단 한 사람, 당신뿐이라고. 여보, 이렇게 다 밝혀졌으니 오히려 더 잘 됐네. 여보, 내 실수 감사주고 우리 계속 부부로 살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익 갚도록 할게. 뭐? 나더러 널 다시 받아주라고. 회사 옮기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새 장가 가려고 한 놈을 용서하란 말이야. 그리고 날 사랑한다고. 이거 아주 제정신 아니구먼? 너 좀 더 맞아야겠다. 저는 지훈 씨의 뺨을 다시 몇 대 더 때려주고 면상에 침을 뱉어 버렸습니다. 박 여사와 저는 그렇게 두 모자를 갈아버리고 예식장에서 나왔네요. 저희 모녀는 신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저희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병원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신부는 충격에 유산을 했고 식구들은 초상집 분위기로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집안 어른이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덕분에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며 오히려 그런 놈의 자식은 낳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말고
그만 사과하고 떠나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원에서 나오게 됐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했더니 이런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미친 것들이 하도 많아서 배우자가 버젓이 있어도 새 장가, 새 시집을 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혼 소장을 쓰고 법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시 저에게 잘해보자는 연락을 줬는데 터무니없는 미친 소리는 집어넣으라고 경고했답니다. 몇 주 뒤에 재판날이 와서 법원에 가게 됐고 지훈 씨가 저에게 많은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또 지훈 씨의 새 신부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서 일이 많이 커졌더라고요. 충격에 유상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위자료로 전 재산을 모두 털어놔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떴는데 지훈 씨의 결혼식 날 응징당하는 영상을 누군가 찍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거기엔 모든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를 했는데 김 여사와 지훈 씨의 얼굴엔 뚜렷하게 나왔답니다. 그 영상의 파장은 매우 컸어요. 지훈 씨는 회사에서 바로 잘리게 됐고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김 여사가 새로 마련한 집에 이웃들이 찾아와 현관문에 쓰레기 인간, 말종, 짐승 새끼라는 단어를 낙하로 쓰기도 했고 외출하는 김 여사를 붙잡고 쌍욕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네요. 김 여사와 지훈 씨는 결국 그 집에서 나와 김 여사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소문은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왕따로 지내게 됐죠. 지훈 씨는 남의 집 밖과 논일을 해주며 김 여사와 둘이 입에 풀칠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지훈 씨는 농기구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평생 한쪽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했어요. 동네 바보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일을 써주지 않았다네요. 그리고 김 여사가 더 큰 벌을 받게 됐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24시간 입을 벌리고 웃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네요. 동네 미친 여자가 돼 이웃들의 기대 대상이 됐죠.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들은 저와 박 여사께서는 그 꼴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시골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불쌍한 삶을 지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목발이 없으면 아예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김 여사는 침을 질질 흘리며 벽 보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훈 씨는 저희 모녀를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장모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받아서 밑바닥 시궁창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매일 똥오줌을 멋대로 지려서 제가 그걸 치워야 해요. 저기 벽에 갈색 보이시죠? 엄마가 똥 싸서 벽에 색칠한 거예요. 이 정도면 벌을 제대로 받은 거 아닌가요? 케이스에다 너희 모자가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멀쩡하게 숨을 쉬고 밥도 처먹고 잠도 자잖아. 이것보다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단 말이네. 장모님, 저희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매일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닌다고요. 장모님,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다신 오지 마세요. 두 사람이 그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바닥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네, 아직 멀었구만. 아직도 우리 탓을 하고 있다니 평생 그렇게 살아라. 너도 내 어미처럼 벽에 똥칠하면서 살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만 일어날 테니 잘 살아봐. 장모님, 가시기 전에 돈 좀 주고 가세요. 아, 저희 쌀 돈도 없다고요. 과거의 원수가 아닌 불쌍한 거지로 생각하시고 돈 몇 푼 좀 주고 가주세요. 지훈 씨는 제가 바랬던 대로 최악이 시궁창에서 살고 있더군요.
박 여사께서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이렇게 제 복수의 막이 내렸네요.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 상태인데요. 이 사람과는 저희 친정에서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당분간은 박 여사 곁에서 지내고 싶다 하니 새 남편이 배려해줘서 신혼집을 친정으로 정했네요. 앞으로 제 인생에 큰 요동이 지지 않고 평탄하기만 바랍니다. 남편이 허튼 짓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교훈과 감정을 전해줬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과 알림 벨을 눌러서 다른 매력적인 실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민지의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